자, 오늘 뭔가 복잡한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장하고 8장 나갈 건데 7장 처음에 멋있는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고가 나서 아주 노련한 가이드, 짐 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가이드가 조난을 당해요. 그 꼭대기에서 하룻밤을 텐트 없이 자고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밤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너무너무 높아서 거기서 숨을 한번 쉬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숨 한번 쉬는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산소를 들이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산소통이 있긴 있었어요. 산소통이. 그런데 너무너무 추워서 그 입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산소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무전기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베이스 캠프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구해줄 수는 없죠.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서서히 정신줄을 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질문은 왜 그러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너무 숨을 잘 쉬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 숨 쉬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벌떡 들죠. 그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왜 숨을 쉰다는 건 산소를 호흡한다는 건데 왜 산소가 필요할까 하는 얘기가 오늘 첫 번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cellular respiration이라고 해요. 세포 호흡이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맞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냐 하면 그냥 얘기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산소를 호흡하는 게 에너지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을 다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이러이러해서 에너지 아까 그 별사탕처럼 막 만들어지는 ATP를 만드는가. 그래서 세포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하는 거는 ATP였어요. 그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그냥 ATP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했듯이 ATP는 뭐 이렇게 반응모를 보일 수 있는데 특별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ADP, 요 인산기 2개 있는 건 ADP예요. 다이포스페이트 2개 있다는 뜻이고요. 3개 있으면 ATP예요. 그런데 우리가 캐시로 쓸 수 있는 거는 ATP 상태예요. ATP에서 캐시를 딱 쓰면 얘가 ADP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에 돈을 많이 넣어두려면 다시 거꾸로 ATP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TP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현금을 슥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P 만드는 거하고 그럼 산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면 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거기 가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환원 반응, 산화 반응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산화되었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했다는 뜻인데 좀 다른 정의를 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된다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다 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은 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있어요. 걔가 이름이 NAD다.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름이 NAD 다 대문자. 그래서 NAD는 NAD 플러스 상태하고 NADH 상태가 있는데 NAD 플러스 상태는 전자를 다시 잃어버려 가지고 빈 택시고 거기다 전자를 2명 태우면 꽉 찬 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NAD 플러스가 택시인데 얘네들은 전자들만 운반을 해요. 전자 2개, 2사람을 태우면 빈 상태에서 택시가 이제 빈 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DH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어디 목적지까지 가서 다시 일렉트론을 전자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게 NAD 플러스다. 그거 집어넣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어떤 게 세 단계인지 한번 봅시다. 이름들이 이제 막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작용. 이건 한자어가 있어요.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다. 해당 작용. 또는 영어로는 glycolysis라고 해요. glycolysis.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자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Krebs cycle, citric acid cycle.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했는데 크레브스 회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Krebs cycle이라고 외우면 돼요. Crep 그러면 영어로는 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이 Krebs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렸을 때 아마 되게 놀림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뭔가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마 노벨상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전자가 이렇게 막 전달되는 체인이 있어요.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해서 ETC라고 얘기하거나 좀 긴 우리나라 말로 전자 전달 연쇄라는 요 세 단계가 있어요.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해당 작용 glycolysis, 두 번째 Krebs hero, 세 번째 전자 전달 뭐였죠? 연쇄 ET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뭐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해둬야 될 거는 세 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 내에서 좀 틀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당 작용 glycolysis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아까 처음 영화 자세히 본 사람들은 처음에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거를 세포질 사이토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반으로 쪼개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해당 작용이에요.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나머지 두 개 단계는 우리 세포 안에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발전소가 있어요. 파워 플랜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뭐였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왜 그 에너지를 생성하느냐 하면 요 두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첫 번째 단계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요 두 개의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각각을 봅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 호흡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아침을 먹었거나 조금 이따 초콜릿을 먹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거예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세포 안에서 그걸 막 쪼개가지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ATP 상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 포도당이 쪼개지면 36개, 뭐 계산이 막 틀리면 38개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략 36개 정도의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3개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 단계 각각이 얼마나 많은 ATP를 만들어내는지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작용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틀리게 한 거는 이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 기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글루코스 하나, 그죠? 포도당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ATP 2개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당 작용을 거치면. 그 다음에 두 단계가 있었어요. 크랩스 회로하고 전자 전달계 하면 크랩스 회로에서는 역시 ATP가 또 2개 통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뭔가 전자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그 크랩스 회로 같은 경우는 ATP는 2개 나오지만 뭐 여러 개의 NADH가 나와요. NADH는 뭐였어요? 아까 전자를 전달하는 택시였죠. 그죠? 그 택시들이 쭉 승객을 날라서 어디다가 날라주냐 하면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 연쇄에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들이 통통통통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써서 제일 많이 어디서 ATP가 나오냐 하면 마지막 단계 전자 전달 연쇄가 잭팟이에요. 잭팟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갬블링 하러 가서 탁 눌렀는데 땡땡땡땡땡땡 그러면서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걸 잭팟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 보면 세 단계 중에 ATP가 제일 뒤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ATP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ATP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면 NADH 또는 여기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FADH2 이것도 비슷한 전자를 나르는 택시예요. 색깔이 좀 틀린 택시예요. 얘네들은 서울 택시 주황색 택시고 얘네들은 노란색 택시 뭐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틀려요. 근데 뭐냐면 전자를 날라서 여기서 전자를 통통통통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ATP를 제일 많이 만들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네. 잘 알아둬야 돼요. 요 시간 끝날 때쯤 우리 퀴즈 보는 거 알죠? 그죠? 오늘.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해당 작용이라 그랬어요. glycolysis. 그래요. 뭐 복잡하게 써놨어요. 되게 복잡해요. 이 그림 보면 몇 페이지 그림을 보면 해당 작용 전체를 그려놨어요. 각각에 대해서 읽어보는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들겠죠, 그죠? 생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잘 못 외워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포도당이 들어와서 포도당에 여기 까만 탄소가 몇 개예요? 전부? 6개, 6탄당이에요. 그죠? 탄소 6개로 만들어져. 포도당이 세포에 딱 들어오면 해당 작용을 딱 거치면 어떻게 해서 2개로 딱 쪼개요. 탄소 3개짜리 2개로 쪼개요. 뭐로 나와요? 그게 pyruvic acid,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피브루산이라는 걸로 나와요. 그 중간 단계에 처음에는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꼭 펌프질 하기 전에 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집어넣어 주지만 뒤에 나오면 ATP가 통통 튀어나와서 결국은 앞에 쓴 것까지 다 하면 결국은 몇 개가 만들어져요? 포도당 한 분자당 2개의 ATP는 그냥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2개의 NADH. 그죠? 전자를 전달하는 게 2개의 NADH가 나와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아직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일어나요. 해당 작용은.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2단계로 가기 전에 해당 작용에서부터 조금 파생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네. 알코올을 만드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알코올 발효라 그래요. 발효. 생물체에서 알코올을 만드는 걸 알코올 발효라 그러고요. 발효에는 2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발효하고 책에 없는 거예요. 젖산 발효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가 해당 작용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해당 작용은 포도당을 그 에너지 소스로 해요. 근데 이걸 딱 분해한 다음에 피브루산까지 만들어요. 피브루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탄소가 3개 있는 몰리큘이죠. 그죠? 피브루산이. 한 단계 책에 안 나와 있는 거지만 하나를 더 거치면 탄소가 2개 있는 몰리큘로 바꾸는 스텝이 있어요. 그걸 거치면 피브루산이 뭐로 되냐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혹시 전철에서 선전하는 거 봤어요? 어저께 술 마셔서 막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면 뭐 때문에 그래?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래요. 뭔가 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에다가 여기서 전자를 얻었던 애가 거기다가 전자를 탁 떨어뜨려 주면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생명체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 담글 때 포도를 딱 해가지고 밀봉 큰 통에다가 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딱 막아놓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이스트들이 에너지, 포도당이 포도에 많잖아요. 그 당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막 쪼개가지고 자기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에탄올이 나오는 거예요. 에탄올이. 그래서 포도주는 도수가 몇 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없나 보구나. 13도나 14도,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13%나 14%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넘어가면 그 안에 있던 이스트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알코올 발효를 못 해요. 더 높은 농도의 알코올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도주를 끓여요. 포도주를 끓여서 증기를 탁 잡아서 뭐냐면 에탄올이 먼저 끓잖아요, 물보다. 그럼 에탄올만 탁 잡아서 딱 술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꼬냑이 되는 거예요. 꼬냑. 포도주를 끓여서 만들어서 잡으면 그게 꼬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냑은 그 포도주의 향이 있어요, 향이. 그렇지만 알코올 도수는 40도 뭐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요. 이해가 됐어요? 알코올 발효는 그렇고, 그래서 왜 머리 아픈 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에탄올을 마시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어디까지 가냐면 피부로산까지 가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탄올도 술도 많이 먹으면 뱃살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원이에요, 에탄올도. 그죠?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에탄올에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만드는 엔자임 효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쫙 마셔도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런 효소가 좀 적은 사람은 한 잔 딱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몸에 경고등을 켜는 거예요. 더 이상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한 가지, 젖산 발효는 어떨 때 일어나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근육에서 일어나고요. 근육에서도 100m 달리기를 막 하면 막 이렇게 숨 쉰 그 산소가 온몸에 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 막 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를 통과하는데 마지막 피부르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락틱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요 NADH를 돌려서 한번 쓰면 이 사이클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산소 없이 계속 에너지를 내면, 근데 그렇게 하면 머슬에 뭐가 축적이 되냐면 젖산이 축적이 돼요. 그게 마지막 프로덕트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근육이 쑤시고 아픈 이유가 그거라서 그래요. 며칠 지나면 이제 그것들이 분해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는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해당 작용의 뒷부분들인데 오늘 세포호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포호흡은 어디까지 끝났어요? 파이루빅 애시드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돼. 그래서 그 얘기를 130페이지 보면 130페이지 에세이를 보면 포도주는 해당 작용의 부산물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고 해당 작용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에탄올이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마시는 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피부르산이 세포 기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죠? 그때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세포 기질에서 만들어진 피부르산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이라 그랬죠. 그죠? 막이 두 개죠. 그죠? 막을 두 개에서 통과해 와서 조금 바뀌어요. 뭐 이름이 막 나오는데 기억해둬야 될 거. 뭐로 바뀐다? 피부르산이 아세틸 조효소 A, 아세틸-CoA,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는데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요거는 탄소 3개로 이루어진 거고요. 얘는 탄소 2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CO2가 한번 떨어져 나가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틸-CoA,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면 이제 비로소 크랩스 사이클을, 크랩스 회로를 돌 준비가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크랩스 회로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ATP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NADH 6개 만들고요. FADH2 2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 작용해서 피부르산에서 아세틸-CoA로 만든 다음에 아세틸-CoA가 이제 크랩스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싹싹싹싹싹 돌고 나면 각각에서 뭐 NADH가 나오고 FADH가 나오고 ATP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개씩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뭐 6개고 2개고 뭐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피루브산이 2개 만들어지잖아요. 포도당에서. 그래서 이걸 2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2바퀴 돌면 ATP 2개, NADH 6개, 그 다음에 FADH 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크랩스 사이클이다. 크랩스 회로다. 여기까지는 견딜만 해요? 벌써 자는 사람들인데 쫓아와야 되는데 3단계까지. 자,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잭팟이라 그랬어요. 제일 ATP가 많이 만들어지는 단계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 ATP를 만들까 하는 문제예요.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일련의 분자들을 일으킨다. 아까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퍼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자 2개 갖고 오면 걔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음 넘겨주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자전달 연쇄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전달을 하려면 주로 택시가 뭐였어요? 우리가 봤던 NADH라는 택시가 사람을 태우고 전자를 태우고 왔어요. 그죠? FADH2도 있었어요. 그죠? 조금 다른 택시도 있었는데 결국은 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 전자 전달 연쇄라는 단백질들이 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데로 와요. 여기다 온 다음에 여기서 손님을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에요? 전자들이. 전자들이 내려오는데 타고 온 전자들은 에너지가 약간 높은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 거치면서 그 에너지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애가 누구예요? 아까 영화에서 보면 빨간 거 2개 붙어온 애 있죠? 걔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가 전자를 받고 수소이온하고 겹치면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야 되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서 이 전자를 탁 받아주지 않으면 전자가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란 거죠.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그럼 ATP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보면 ATP가 없어요. 그죠?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에너지로 뭘 하냐 하면 바로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면 H+를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거기도 힘이 들어가요. 왜? 바깥에 훨씬 더 H+의 농도가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ATP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죠? 그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는 여기서는 에너지를 ATP로 쓰지 않고 전자가 탁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써서 H+를 바깥으로 뿜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가 여기 한참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예요? 농도 기울기라 그랬어요? concentration gradient. 농도 기울기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죠?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요 효소를 지나가게 돼요. 그 효소 이름이 뭐예요? ATP 합성 효소. ATP synthese라는 효소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ADP가 ATP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통통통통 내려갈 때 그 에너지를 바로 ATP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H+를 바깥으로 쏴주고 그것들이 다시 들어올 때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막이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막이 줄줄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H+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낸 것들이 그냥 줄줄줄줄 들어오면 ATP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막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막에서 산소는 전자 전달 연쇄에서 나온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마지막으로 받아서 물이 된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자 전달 연쇄에서 전자를 받지 못하면 해당 작용으로부터 모든 에너지 획득 과정이 all stop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아무리 참아도 오래 못 참는 이유가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만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먹고 뭐 다른 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몸 안으로 흡수한 다음에 모든 영양소들이 단백질은 쪼개면 아미노산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대부분 포도당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을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요 중간중간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요로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골로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리면 ATP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세포호흡의 세 단계는 뭐다? 첫 번째, 해당작용, glycolysis. 두 번째는 Krebs Harrow. 세 번째는 전자전달 연쇄. 그 중에서 가장 ATP가 많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 그다음에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고 크랩스 회로하고 전자전달 연쇄는 어디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슷한 저걸로 요새 야구 하잖아요. 야구 플레이오프. 야구 선수들 궁뎅이 한번 봤어요? 엉덩이? 어때요?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허벅지도 무지무지 굵잖아요. 그죠? 단거리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죠? 마라톤 선수들은 어때요? 날씬해야 돼요. 그죠? 날씬하고 삐쩍 마르고 좀 되게 늙어 보여. 그죠? 고생 많이 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00m 대시 또는 베이스에서 뛰는 거는 뭐예요? 짧은 시간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근육들은 무산소, 산소 없이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마라톤을 뛸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산소를 사용해 가지고 ATP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육이 종류가 좀 틀려요. 근육이 fast twitching, 그러니까 빨리 수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근육이 있는가 하면 slow twitching, 그러니까 천천히 수축을 하지만 오랫동안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도 있어요. 어디서 실험을 하냐 하면 치킨집에서 보면 돼요. 가슴살, 닭가슴살, 사실은 닭이 날지를 못하지만 닭가슴살은 어때요? 살이 하얘요. 맞아요? 잘라서 보면 샐러드에 집어넣고 보면 하얗잖아요. 닭가슴살 하얗죠? 맞죠? 다리 살은 좀 어때요? 좀 거무튀튀하죠. 그죠? 그 두 가지 근육이 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닭가슴살은 날개짓 막 하면 무지무지 빨리 해야 되는데 금방 피곤해서 이제 닭은 못 날잖아요. 그죠?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는 계속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류가 좀 틀린 그 색깔이 아마 이제 혈액이 들어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뛰려면 마이토콘드리아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산소로. 그래야 에너지를 계속 저장을 하고 마이토콘드리아 없이도 100m 막 달리기는 숨만 쉬고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육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챕터 조금 하다가 우리 브레이크 합시다. 한 10분 정도. 8장은 자, 세포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써요. 근데 결국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먹거리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온 에너지예요.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8에서는 식물이 고맙게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 거리 포도당을 만들어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광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photosynthesis. photo는 이제 광이라는 뜻이고요. synthesis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당,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포도당, 여기서 포도당으로 생각하면 돼요. 포도당을 합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은 주로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조류, 얘는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니고요.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런 조류를 algae를 얘기하고요. 또는 남세균, 사이노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보는 것처럼. 그래서 광합성 전체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세포 호흡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봐요. 광합성은 뭐에서 뭘 만드는 거냐 하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포도당,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그러면 그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로 요 포도당을 분해해요. 분해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푹 바깥으로 내쉬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광합성에서 포도당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죠? 먹을 것도 주고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이나 이런 데를 걸어가면 상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 산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지금 막 광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닐면 상쾌하다. 그런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식물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숨 쉬어서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그냥 물만 주면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산소도 줘요. 그죠? 그럼 자, 질문. 광합성이 먼저 생겼겠어요? 아니면 세포호흡이 먼저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하나가 먼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산소가 축적되면서 산소를 이용하면 그 전에 산소 없이 해당 작용 비슷한 걸로 에너지를 썼었어요. 그럼 에너지가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를 써서 훨씬 더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마이토콘드리아가 잘 나가니까 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러고 같이 살기 시작해서 세포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이 먼저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산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산소 호흡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식물 세포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식물의 잎을 보고요. 그림 나와 있나? 잎이 있다. 잎이 주로 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표면적 이렇게 넓게 햇빛을 많이 받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쫙 쪼개 보면 뭐 이런 바깥에 표피가 있고요.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구멍 같은 게 있어요. 스토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세포는 여기 엽육세포라고 얘기해요. 엽육세포를 쫙 하나를 크게 해보면 식물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광합성의 제일 중요한 거는 클로로플라스트. 뭐라고 얘기해요? 엽록체라고 그래요.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클로로필은 엽록소. 요거는 색소예요. 색소. 엽록소. 안테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엽록체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 클로로플라스트도 미토콘드리아처럼 바깥에 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이 2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잘 보면 또 다른 스트럭처가 하나 있어요. 초코파이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해요. 틸라코이드. 조금 이름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잘 보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초코파이에 엎어놓은 것 같은 그 부분에서 일어난다. 여기 잘 보면 멤브레인도 있고요. 그 안도 있고 바깥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대부분의 식물들은 초록색을 띨까 하는 질문이에요. 초록색을 띨까? 왜 우리가 초록색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햇볕이 쫙 하면 이제 거기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서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하얗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뭐다? 초록색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여요. 거꾸로 얘기하면 초록색 말고 빨간색 쪽하고 파란색 쪽 빛을 잎이 제일 많이 흡수를 한다. 그 얘기는 거기서 제일 많이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의 빛들을 탁 잡아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색소가 뭐냐 하면 클로로필이라고 얘기해요.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얘기합니다. 광합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당도 만들고 또 부산물, 산소도 만드는 거예요. 필요했던 거는 이산화탄소, CO2하고 물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식물이 이런 좋은 일을 할까?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나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는 진화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광합성은 아까 세포호흡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광합성은 2단계로 나눠서 봐요. 빛이 필요한 반응, 빛이 필요 없는 반응. 그래서 옛날에는 명반응, 암반응 이렇게도 불렀어요. 빛이 필요한 그런 반응은 명반응, light reaction이라고 해요. light가 필요하다. 두 번째 light가 필요 없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켈빈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켈빈 클라인의 그 켈빈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름이 켈빈이에요. 그죠? last name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뒷부분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노벨상 탔어요. 근데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한 10년쯤 계속해서 아까 본 아까 크랩스 회로 비슷한 그런 회로가 하나 나와요. 그걸 한 10년 동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봅시다. 그래서 명반응을 보면 요약을 하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엽록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빛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순간 딱 잡아가지고 뭘 하냐면 물 분자를 탁 쪼개는 거예요. 물 분자를 당수하듯이 그냥 탁 쪼개가지고 물 분자 쪼개면 뭐가 나와요? 산소가 톡 튀어나오겠죠. 그죠? 산소가 톡 튀어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전자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세포 호흡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탁 익사이테이션 되면 어떻게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명반응은 빛을 탁 받아가지고 물 분자를 탁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이 프로덕트로 산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자를 통 튀기는 거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반응에서 그렇게 전자가 탁 튀어나오면 아까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전자 전달 연쇄라 그랬던 것처럼 전자의 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세포호흡에서 본 것처럼. 단계적으로 통통통통 내려가면서 뭘 만드냐 하면 ATP를 만드는 거예요. ATP를 만들고 통통통통 내려오는 그 전자를 이번에는 택시가 와서 탁 데리고 가요. 택시가 탁 데리고 가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NAD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TP하고 NADH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탁 잡아가지고 전자를 튕긴 다음에 그 전자가 내려오는 그 단계마다 ATP를 만들고 NADH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파워를 가지고 나중에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켈빈 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빛 에너지로부터 물분자로부터 전자를 유리시켜서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된 전자는 전자 운반체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결합하여 NADPH를 조금 틀려요. 아까하고 뭐가 틀려요? P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근데 역할은 똑같아요. 전자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NADPH를 만들고 P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옮겨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H+를 한쪽으로 또 몰아요. H+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들이 다시 들어올 때 ATP를 만들죠.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ATP하고 NADPH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NADPH하고 ATP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세포 호흡해서 바깥으로 내보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결국은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명반응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에 이렇게 단백질이 붙어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단위를 광계라고 얘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햇빛 에너지를 탁 잡아가지고 순간 물 분자를 탁 쪼개가지고 전자를 통 튀기는 거예요. 전자를 통 튀겨가지고 그 전자가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계 1, 관계 2가 있다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전달돼서 마지막 전자를 받아들이는 택시가 뭐냐면은 광합성에서는 NADP 플러스예요. 아까 호흡에서는 NAD 플러스였잖아요. P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NADPH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다음 단계인 켈빈 사이클로 가서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전자들이 나올 때 막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에도 그림은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 H+, 수소 이온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몰아내요. 바깥으로 몰아낸 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들어올 때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들게 돼요. ATP하고 NADPH를 가지고 이제 다음 켈빈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틸라코이드 막이래요. 틸라코이드 막 어디였지? 틸라코이드 막이 어디였더라? 틸라코이드는 어디 안에 있다? 엽록소 안에 있다? 엽록체 안에 있다. 엽록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초코파이 막이에요, 초코파이. 겉에 초콜릿 쌓여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그죠? 외막, 내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에 뭐가 있다? 단백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빛이 탁 오면 탁 잡아가지고 전자를 튕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명반응을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태양 에너지하고 물이 필요해요. 근데 태양 에너지로 물을 탁 쪼개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산소가 나와요. 명반응의 반응물이에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ATP하고 NADPH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전자를 통 튕겨가지고 그 전자가 통통통통통통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NADP가 탁 전자를 잡아서 NADPH가 됐고 그 전자가 내려오는 단계마다 어떻게 했어요? 수소이온 H+를 바깥으로 뿜어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ATP를 만들어요. 그때 효소 이름이 뭐였어요? ATP 합성 효소에서 쉬워요. 이름은 그죠? ATP synthese예요. H+ 한쪽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할 때 그 통로를 만들어주고 싹 들어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어디서부터? ADP로부터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ATP 합성 효소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여기 사이라코이드,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그 초코파이처럼 생긴 거의 막이에요. 거기에 아까처럼 이렇게 단백질들이 쿡쿡 박혀 있어요. 전자 전달 연쇄하고 비슷해요. 그죠? 세포 호흡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빛 에너지가 딱 오면 물 분자를 탁 쪼개서 바로 산소가 나오고 전자를 하나 통 튀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튀긴 전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NADP 플러스가 탁 전자를 잡아서 NADPH가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에는 그림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책들, 자세한 책들 보면 이렇게 H 플러스를 바깥으로 뿜어내요. H 플러스를 한쪽으로. 그런 다음에 바깥에 H 플러스 농도가 높으면 걔네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죠? 들어올 때 그 힘으로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반응의 결과는 뭐예요? 시작은 물하고 햇빛, 태양 에너지로 시작했는데 결과물은 NADPH하고 ATP하고 중요하게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산소가. 그게 명반응이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켈빈 사이클은 복잡해요. 아까 사이클처럼 이렇게 복잡해요. 결과만 보면 우리 아까 명반응에서 뭐 만들었어요? ATP도 만들었죠. 그죠? ATP도 만들었고 NADPH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막 쓰면서 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물질에서부터 큰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생명체에서 작은 빌딩 블록을 자꾸 붙여서 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엔더가닉 리액션이잖아요. 흡열 반응이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로 만드냐면 3개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 3개짜리 당을 만들어요. G3P라는 게 바로 포도당을 6개짜리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 돌면 탄소 3개짜리가 만들어요. 나중에 탄소 3개짜리 2개 붙이면 6개짜리 만들 수 있어요. 쉽게. 한 바퀴 샥 돌리면 이렇게 돼요. 기억해둬야 될 스텝은 뭐냐 하면 처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붙는 분자. 이게 뭐냐 하면 탄소 5개로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RUBP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번역을 안 했나? 네, 번역을 못 했나 보다. 그냥 RUBP라고. RUBP가 CO2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탄소 6개짜리를 딱 만들어져요. 그때 작용하는 엔자임의 이름이 있어요. 루비스코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지만 효소 이름이에요. 루비스코 아제로 끝나지 않아서 조금 그래요.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이 딱 붙여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기억할 거 별로 없고요. 보면 들어가는 에너지는 ATP, NADPH 뭐 이렇게 에너지들이 자꾸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건 3가지.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때 만나는 몰리큘 분자가 뭐다? RUBP라는 거고요. 탄소 5개짜리. 그걸 6개짜리로 이산화탄소를 붙이는 그걸 탄소 고정을 한다고 그래요. 탄소 픽세이션, 카본 픽세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갖다가 5개짜리에다 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고정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 효소가 뭐다?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뭐예요? G3P, 탄소가 3개 있는 그런 3탄당, 탄소가 3개 있는 3탄당이 하나 나와요. 얘네들이 나중에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반응, 켈빈 회로를 돌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는 물질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ATP가 들어가고 NADPH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3탄당이 나오는 거예요. 3탄당이 조금 있다가 포도당으로 되니까 포도당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켈빈 회로는 이렇다 하면 될 거. 동영상 있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합성을 요약을 하면 광합성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빛이 필요한 명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필요 없는,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켈빈 회로가 있어요. 빛이 있는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이라코이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일어나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햇빛 에너지로 첫 번째 뭐래요? 물 분자를 쪼개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소가 톡 튀어나오고 전자가 퉁 올라가서 그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요 막에서 단백질 연결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ATP하고 NADPH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켈빈 회로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써서 원료가 뭐예요? CO2예요.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당을 만들어요. 간단해요. 그죠? 광합성은 이렇게 전부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바깥쪽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세포 기질이 아니고 세포 기질은 여기에요, 그죠? 세포는 여기고 요거는 엽록체 안에요. 그 이름이 있어요. 스트로마라고 얘기해요. 스트로마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식물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얘기한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이 뭐였어요? 처음 CO2를 잡아다가 탄소 5개짜리 RUBP라는 그런 몰리큘에다 탁 고정을 시키는 효소였잖아요. 루비스코라는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이니까 가장 이 세상에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은 효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조금 지조가 없어서 이산화탄소만 탁 데리고 와서 붙이면 좋겠는데 얘가 산소도 가끔 좋아요. 산소를 딱 갖고 오면 얘가 뭘 붙이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까 산소 호흡에서 썼잖아요, 그죠? 뭘 쪼개버리는 그런 반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호흡이라 그래요.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가끔 산소가 옆에 있으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 호흡하듯이 당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막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산화탄소만 많이 붙잡아 놓으면 되겠어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대부분 이산화탄소에다가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루비스코에 RUBP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식물의 잎을 봤잖아요, 그죠? 잎 뒤에 나와 있는 구멍은 그냥 뻥 뚫린 구멍이에요. 열거나 닫거나 하지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름날, 더운 여름날 이렇게 착 열면 산소도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도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C4 탄소 4개 경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캠 경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공간적인 솔루션을 찾았어요. 공간으로 해결하는. 어떻게 공간을 해결하느냐면 이산화탄소를 댈 수 있으면 많이 잡아놓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산화탄소를 갖다 쓰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탄소 C4 탄소 4개짜리 경로고요. 또 하나는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시간차를. 사막 같은 데 사는 식물은 여름에 햇볕이 쫙 내리쬐을 때 광합성하기 좋아서 기공을 싹 여는 순간 말라 죽을 거예요. 물을 다 뺏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시간차를. 밤에 햇볕이 없을 때 기공을 열어요.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날 햇볕이 쫙 뜨면 기공을 딱 닫아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CAM, 캠 경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C4 경로, 탄소 4개짜리 경로는 뭐냐 하면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CO2가 딱 들어오면 얘를 탄소 4개짜리 몰리큘로 먼저 탁 잡아놓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탁 잡아놓은 다음에 얘를 다음 방에 있는 이산화탄소 켈빈 회로를 돌릴 수 있도록 다음 방에다가 CO2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루비스코 엔자임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걔네들이 산소가 있으면 산소에 더 잘 결합을 하니까 여기다가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4 얘기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탄소 4개짜리로 CO2를 잡아둔다. 그래서 C4 경로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식물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켈빈 회로에서 처음 이산화탄소 딱 들어오면
고정시키는 물질이 뭐라 그랬어요? RUBP라 그랬어요. 그죠? 그 기능을 하는 효소가 루비스코라는 효소였어요. 근데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탁탁 잘 잡아내서 붙이면 좋겠는데 얘가 산소하고도 결합을 해요. 산소하고도 결합을 하면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쪼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돼서 어떻게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옥수수나 이런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방을 한 칸 더 만들어요. 방을 한 칸 더 만들어서 이 방의 기능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오면 딱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놔서 탄소 3개짜리 몰리큘에서 4개짜리 몰리큘을 딱 만들어놔요. 다른 엔자임이. 그런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다음 방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이 방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픽세이션 하면서 켈빈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회로를 뭐라고 얘기한다? C4 경로라 그런다. 또 하나는 사막에 사는 선인장 같은 경우는 기공을 낮에 열어버리면 말라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 동안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낮에는 닫아놓고 켈빈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는 시차를 이용한 거고요. 하나는 공간적인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C4 경로 식물 또는 캠 식물. 캠은 아주 복잡한 단어의 약자예요. 뭐 cressulent acid metabolism 뭐 이런 건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CAM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켈빈 사이클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식물들이 있어서 걔네들은 특별한 방법을 쓴다. 그게 탄소 4개짜리 경로를 쓴 식물이 뭐가 있다? 옥수수,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것들은 한 단계 더 가서 시차를 둬서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를 받아들인다. 그거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봅시다. 다음 주는 이제 뭐예요? 중간고사예요, 그죠? 중간고사 이 시간에 오면 되고요. 자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될까 모르겠다. 아니면 교실을 하나 더 빌리게 될 것 같은데 빌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찍 오면 여기에 이렇게 한 칸씩 비워가지고 쭉 앉고 여기 다 못 앉으면 아마 옆방을 빌려서 글로 가서 시험을 볼 거고요. 자, 간단히 한 5분만 리뷰를 할까요? 6, 7장은 오늘 했으니까 7, 8장은 오늘 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갑시다. 6장 에너지 그죠? 에너지의 정의하고 에너지의 두 종류가 나와요. 페이지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에너지에는 뭐 위치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 동력학적 에너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가면 연력학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을 이해하면 돼요. 그냥. 제1법칙은 뭐죠?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요. 112페이지에 보면 그림 틀렸어요. 그죠? 네, 밑에 있는 거 뭐 틀렸어요. 그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성물, 포도당은 반응물, 글리켄보다 많은 에너지를 지닌다가 틀렸어요. 그죠?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거 이해하면 돼.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 작은 것들이 붙어서 큰 걸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나와요? 몰라요? 들어가야 되죠. 그죠? 지금 켈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여러 개 붙여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육은 우리 안 했어요. 그죠? 114페이지 가면 우리가 세포의 캐시라고 하는 ATP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되고요. 115페이지서부터 나오는 효소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효소들이 이렇게 연쇄 반응이 쭉 일어나고요. 효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반응해서 촉매 기능을 하게. 촉매 정의가 뭐죠? 촉매?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 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효소가 하는 일 또는 촉매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뭘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언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죠?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 넘어가면 117페이지에서는 효소에 아주 기질이 특이적으로 붙어요. 그죠?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액티브 사이트라 그래요. 활성화 뭐예요? 활성 부위. 액티브 사이트라고 해요. 활성 부위에는 뭐가 붙는 되죠? 기질이 붙는 장소예요. 그죠? 기질이 붙는 장소인데 11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중에 여기 책에서 설명한 거는 이름이 좀 길어요. 뭐예요? 다른 자리 입체성, allosteric regulation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활성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뭐가 붙어요? 이제 결과물이 붙어요. 그죠? 생성물이 붙어서 그 활성 부위의 부위를 바꿔서 더 이상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절 기작이다. 한번 쭉 읽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계속 풀어야 돼요. 연습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똑같이는 안 나와요. 보기가 바뀌든지 질문이 조금씩 바뀌든지 생각 조금 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자, 5장으로 갑시다. 5장은 자, 세포 막이에요. 그죠? 여기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네 가지 다음 중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93페이지 보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인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 당수술. 그죠? 당수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그 그림들이 있어요. 각각이 뭔지 보면 되고요. 왜 인지질이 중요한가? 인지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인지질이 세포막에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성질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머리 쪽은 극성이 있고요. 친수성이고요. 꼬리 쪽은 소수성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서로 이렇게 인지질의 이중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96페이지에 보면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각각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자,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확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삼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쭉 읽고 삼투 현상을 이해하면 98페이지의 그림을 이해하면 99페이지에 세포를 등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김장 담그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죠? 배추를 소금물에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세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물이 빠져나와요. 그죠? 물 분자는 바깥에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거꾸로 가요. 그죠? 왜냐하면 막들이 이온들, 그러니까 소금, Na+ 뭐 이런 거를 못 움직이게 하니까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삼투 현상이에요. 그래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차이는 이제 물이 막 안으로 들어올 때 식물 세포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오면. 동물 세포는 그럴 게 없어요. 세포 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세포는 터져버린다. 이해하면 되고요. 자, 수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 수송하고 수동 수송이 있어요. 차이는 뭐죠? 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수동 수송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거 있고 누가 도와주는 거 있고요. 근데 능동 수송에는 뭐예요? 에너지를 쓰죠. 그 예로 102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복잡한 단백질 이름이 뭐예요? 소듐, 포타슘, 펌프예요. 그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억하려면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ATP를 쓸 때 몇 개가 바깥으로 나가는지 몇 개가 들어오는지 그 그림 보면서 잘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Na+ 몇 개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3개를 내보내고 K 플러스 2개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얘기가 세포 외 배출, 세포 외 배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엑소사이토시스예요. 그죠? 그거는 기억할 거는 그냥 멤브레인으로 싸서 막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수송한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올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작은 거는 음작용이라고 얘기해요. 피노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해요. 좀 큰 거는 그냥 꿀꺽 삼켜서 식세포 작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5장도 끝났어요. 그죠? 공부 다 했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은 세포 내 기질 좀 복잡해, 뭐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많기는 많네. 자, 세포에는 진핵세포하고 뭐예요? 원핵세포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핵이 있다 없다. 다시 말해서 DNA를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둔다 안 둔다예요. 그죠? 진핵세포는 그 외에도 많은 세포 내 공간들이 생겨요. 그죠? 그 차이를 67페이지에 보면 되고요. 중요한 공간 5개 또는 구성 요소들 5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69페이지에 보면 하늘색에 이제 크기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세포 중에 큰 거, 세포 안에서 DNA가 얼마나 클까? 한번 이렇게 쭉 어떤 게 더 작고 어떤 게 큰지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70쪽에 보면 세포 전체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71페이지에 그림 보면 핵에서부터 DNA 정보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쫓아갔어요. 그죠? 요거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두 장소 중에 한 장소였어요. 그죠? 요거는 요 단백질들은 다 막에 싸가지고 밖으로 내보낸 단백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기억하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이 너무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신경질 나면 그냥 건너뛰면 돼요. 네. 자, 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골지체에서 뭐 하느냐, 라이소솜에서 뭐 하느냐, 75페이지, 76페이지.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우리 오늘도 배웠어요. 그죠? 그 부분.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포 내 골격, 세포 안에 3종류의 밧줄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분류하는 거는 밧줄의 두께로 했어요. 그죠? 가장 가는 밧줄, 중간 밧줄, 가장 큰 밧줄도 있어요. 큰 밧줄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보면 중간 섬유는 별거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크기가 중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가는 섬유는 뭐 할 때 필요하다? 세포가 이렇게 먹이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쭉 뻗치거나 이럴 때 필요하고요. 통이 가장 큰 밧줄은 뭐예요? 모노레일처럼 이렇게 철도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가는 섬모 만들거나 정자 꼬리처럼 편모 만들 때 쓰인다. 꼭 기억합니다. 83페이지에 가면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차이점 나와 있어요. 그죠? 식물세포에는 있는데 동물세포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있어요. 그죠? 뭐 있어요? 식물세포에는 있는데 동물세포에 없는 거? 중앙액포하고 엽록체 없죠. 그죠? 네. 세포벽도 없죠. 그죠? 근데 동물세포에는 있는데 식물세포에 없는 거 있어요. 리소솜, 리보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리소솜이 왜 없냐 하면 중앙액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면 되고요. 84페이지에 보면 아래쪽 텍스트에 엽록소인데 전부 그 엽록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84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엽록소인데 그거 다 틀렸어요. 엽록체로 바꾸면 돼요. 읽을 때 그렇게 알고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 맨 마지막에 86쪽 보면 세포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세포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몇 개 나와요. 식물 세포에도 있고 동물 세포에도 있다. 그 이름들이 뭐더라?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오늘 퀴즈도 봐야 되는데. 자, 3장 넘어갑시다. 자, 3장은 우리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네, 탄수화물 나와요. 탄수화물 3-3 보면 중요한 거는 48페이지에 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표가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죠? 탄수화물 4개를 소개했는데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구조적인 거를 해요. 동물하고 식물에서.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지질은 복잡해요.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게 중성 지방, 다시 말해서 트라이글리세리드. 그거는 어떤 분자 하나에 지방산 3개가 붙었어요. 뭐예요?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은 거예요. 그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오메가가 들어간 오메가3 뭐 그런 지방산, 맨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산이 나와요. 그죠? 그거는 그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파란색으로 된 그 부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지질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왁스 나왔는데 왁스는 거의 몰라도 돼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왜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부르는지 알죠? 그죠? 아미노 그룹하고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펩티드 본드를 형성해서 이렇게 줄을 쭉 쓰면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에서 중요한 거는 59페이지 구조예요.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뭔지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 헥산은 DNA하고 RNA를 헥산이라 그러는데 헥산을 이루는 빌딩 블록, 구조물이 되는 게 뭐예요? 뉴클레오티드라 그래요. 뉴클레오티드는 3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당, 인산, 염기. 그죠? 60페이지 당, 인산, 염기. DNA는 주로 더블 헬릭스를 이루고요. RNA는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네, 그런 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 풀고요. 2장하고 1장도 지금처럼 정리하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할 것 같고 지금부터 10분만 오늘 배운 거 퀴즈 보고 끝나면 되겠습니다.